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진화론과 창조과학, 두 관점이 그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지도입니다. 우리는 이 두 패러다임을 통해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같은 증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변화를 말하고 창조과학은 그 존재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열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진화론과 창조과학.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분자생물학자들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과학입니다. 이 두 관점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나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같은 풍경을 보는 것처럼 같은 증거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렌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두 관점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각각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철학적 기반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논쟁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화론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하나의 학술적 접근이며 저 개인의 신념이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윈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초까지 서구 사회는 대부분 고정 종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생물종이 창조 시점부터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분류학자 칼 린네도 종의 수는 창조 첫날만큼 많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허트는 지구의 나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르주 퀴비에는 화석을 연구하면서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멸종한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이미 생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실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후에 그의 손자가 발전시킬 아이디어의 씨앗이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난 찰스 다윈은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 했지만 의학에 적성이 맞지 않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후에 그가 제시한 이론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31년 22세의 다윈은 AMS 비글회 박물학자로 승선해서 5년 안에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 항해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섬에서 각기 다르게 적응한 것을 보면서 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자신의 이론을 다듬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중했던 이유는 자신의 이론이 당시 사회에 미칠 충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말서스의 인구론을 읽으면서 다윈은 결정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말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윈은 자연에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59년 다윈은 마침내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관하여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 당일 모든 부수가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구성됩니다. 첫째, 모든 생물은 더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개체는 다른 개체보다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유리한 특성은 부모에서 자손으로 유전됩니다. 물론 다윈은 유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번식하게 되어 그 특성이 집단 내에서 점점 더 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은 이 과정을 인공 선택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비둘기 사육자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비둘기들을 선택해서 교배시키는 것처럼 자연도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원래 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1900년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면서 진화의 유전적 기반이 명확해졌습니다. 1930년대에는 로널드 피셔, JBS 홀데인, 시월 라이트 등이 수학적 모델을 도입해서 집단 유전학을 발전시켰습니다. 1914년대에는 현대적 종합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과 멘델의 유전학, 그리고 집단 유전학을 통합한 것입니다. 에른스트 마이어, 조지 심프슨, 터도시우스 도브잔스키 등이 이 작업에 기여했습니다. 현대 진화론은 4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종이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돌연변이입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화합니다. 이는 변이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둘째, 유전자 흐름입니다.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개체들이 이동하면서 유전자가 섞입니다. 이는 집단 간의 유전적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유전적 부동입니다. 특히 작은 집단에서 우연에 의해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 선택과는 독립적인 과정입니다. 넷째, 자연 선택입니다.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번식하는 과정입니다. 20세기 후반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진화론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후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달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단백질과 DNA의 서열을 비교해서 생물종 간의 유연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화 계통수를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현생 인류가 모두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강력하게 지지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해독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과 다른 생물종 간의 유전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약 98.8%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화석 증거. 화석 기록은 시간에 따른 생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말의 진화 과정을 보면 5천만 년 전의 작은 어이푸스에서 현재의 큰 말까지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수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치아가 풀을 뜯어먹기에 적합하게 변한 것도 화석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행화석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르카이오프테릭스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로 깃털을 가지면서도 이빨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틱타알릭은 물고기와 양서류의 중간 형태로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가지면서도 목과 손목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 해부학적 증거. 서로 다른 동물들이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는 상동기관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팔, 박쥐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는 모두 같은 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통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상사기관도 있습니다.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발생학적 증거. 서로 다른 동물들의 초기 발생 과정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간, 물고기, 새, 파충류의 배아는 초기에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모두 아가미 틈과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적 증거. DNA와 단백질 서열의 비교는 진화 계통수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동물들이 유전적으로도 유사합니다. 또한 모든 생물이 같은 유전 암호를 사용한다는 것도 공통조상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생물지리학적 증거. 대륙별로 독특한 동물군이 분포합니다. 호주의 유대류, 마다가스카르의 여우 원숭이 등은 지리적 격리에 의한 독립적 진화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관찰 가능한 진화, 실험실이나 자연에서 진화가 실시간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초파리 실험, 세균의 항생제 내성 획득, 나방의 색깔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진화론의 강점 중 하나는 예측력입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했고 많은 것들이 나중에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30cm
길이의 꼬꿀샘을 가진 난초를 보고 이를 수분시킬 수 있는 30cm 길이의 흡수관을 가진 나방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0년 후 실제로 그런 나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형태의 화석들도 예측되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척추동물은 물고기와 양서류의 중간 형태여야 했는데 실제로 2004년 틱타알릭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자생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면 염색체 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번 염색체가 침팬지의 두 염색체가 융합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 화석 기록의 불완전성. 다윈 자신도 인정했듯이 화석 기록에는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큰 난제입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동물문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전 지층에서는 이들의 조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단속 평형설을 제시했습니다. 진화가 항상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급속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점진주의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진화. 마이클 베가 제시한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 개념은 진화론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테리아의 편모나 혈액응고 시스템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모든 부품이 동시에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부분들이 원래는 다른 기능을 했을 수도 있고 중간 단계에서도 나름의 기능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의식과 정신의 진화. 인간의 의식, 언어, 예술적 능력 등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런 특성들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유리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이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부 진화론자들은 이를 성선택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공작의 꼬리처럼 예술적 능력이 이성을 유혹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충분한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4. 생명의 기원.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의 변화를 설명하지만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1953년 밀러 유리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되었지만 이는 생명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근에는 RNA 세계 가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DNA와 단백질이 아니라 RNA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화론 내부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1. 점진주의 대비 단속 평형. 전통적인 다윈주의는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굴드와 엘드리지는 진화가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적응주의 논쟁. 모든 특성이 적응의 결과일까요? 굴드와 르원티는 일부 특성은 단순히 다른 적응의 부수효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턱뼈는 씹는 기능에 적응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생긴 공간에 위치한 혀의 위치는 부수효과일 수 있습니다. 3. 유전자 중심 대비 집단 선택.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가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집단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체에게는 불리하지만 집단에게는 유리한 특성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조과학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독교 역사 대부분 동안 성경의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이나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도 6일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17세기 제임스 어셔 대주교는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서 세상이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킹 제임스 성경의 여백에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 19세기 지질학과 고생물학의 발전으로 지구의 나이가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여러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강역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원래 창조된 세상이 사탄의 반역으로 파괴되었고 6일 동안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시대설, 창조의 하루가 문자적 24시간이 아니라 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골격가설, 6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나타내신 문학적 틀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적 창조론 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도 과학적 증거들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아버지는 헨리 모리스로 여겨집니다. 그는 1918년에 태어나 텍사스 대학에서 수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엔지니어였습니다. 1961년 존 휘트컴과 함께 창세기 홍수라는 책을 출간해서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책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으며 현재 관찰되는 지질학적 지층과 화석들이 대부분 이 홍수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연대 측정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구의 나이가 1만 년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 모리스는 캘리포니아의 창조과학연구소 ICR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창조과학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듀안 기슈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창조과학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개 토론에 참가해서 진화론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켄트 호빈드는 더 대중적인 창조과학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었고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지구.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약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입니다. 이는 성경의 족보와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2. 특별 창조. 모든 생물종은 하나님에 의해 각각 따로 창조되었습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종 내에서의 변이는 인정합니다. 3. 전 지구적 홍수. 노아 시대의 홍수는 전 지구를 덮었으며 현재의 지질학적 지층과 화석들은 대부분 이 홍수의 결과입니다. 4.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는 문자 그대로의 아담과 하와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는 진화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5. 타락과 죽음. 죽음과 고통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타락 이전에는 육식 동물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창조과학과는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지적 설계론의 대표 주자는
UC의 버클리의 법학 교수인 필립 존슨입니다. 그는 1991년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책을 통해 진화론의 철학적 전제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화학자 마이클 베헤는 1996년 다윈의 블랙박스에서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박테리아의 편모, 혈액응고 시스템, 세포의 생화학적 경로 등은 모든 부품이 동시에 있어야만 작동하므로 점진적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자 윌리엄 댐스키는 설계 추론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는 복잡하면서도 특수한 정보는 지성의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 스티븐 마이어는 DNA의 정보가 지적 설계자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는 항상 지성에서 나오므로 생명체의 유전 정보도 지성적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성경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순전히 과학적 논증을 통해 설계자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이 창조과학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조과학자들도 자신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1. 젊은 지구의 증거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여러 현상들을 지적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감소율을 고려하면 만년 전에는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 증가율을 계산하면 바다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고려하면 과거에는 달이 너무 가까워서 조성력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헬륨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고려하면 대기의 나이는 수백만 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2. 화석 기록의 문제점들. 창조과학자들은 화석 기록이 진화보다는 홍수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화석은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물에 의한 매장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화석들이 빠른 매장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이 화석으로 보존되거나 출산 중인 어룡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화석들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러캔스는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여겨졌는데 1938년에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행나무, 투구개, 앵무조개 등도 수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도 창조를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동물문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들의 조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3. 복잡성의 증거들. 생명체의 복잡성은 설계자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주장됩니다. DNA의 정보량은 엄청납니다. 인간 DNA를 책으로 만들면 백과사전 청원 분량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형성될 확률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생화학자 더글러스 X의 실험에 따르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무작위로 생성될 확률은 10의 77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기관들은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비슷하고 박테리아의 편모는 전기 모터와 비슷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4. 종의 한계. 창조과학자들은 종 내에서의 변이는 인정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개의 품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개입니다. 아무리 선택 교배를 해도 개에서 고양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핀치사의 불이 크기는 변할 수 있지만 핀치사에서 독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롭거나 중성입니다. 유익한 돌연변이는 매우 드물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정보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도 많은 과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연대 측정의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여러 독립적인 방법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라늄 납, 포타슘, 아르곤, 탄소 14 등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방법들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줍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방사성 붕괴율이 과거에 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는 물리법칙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만약 붕괴율이 크게 변했다면 엄청난 열과 방사선이 발생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을 것입니다. 나이테, 빙하층, 호수 퇴적층 등도 독립적인 연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의 빙하 코어는 80만 년 이상의 기후 변화를 보여줍니다. 2. 지질학적 증거. 현재 관찰되는 지질학적 지층들을 1년간의 홍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은 수억 년에 걸친 점진적 퇴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층에는 건조한 사막의 증거가, 어떤 지층에는 깊은 바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를 단일한 홍수 사건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지층들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만약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다면 전 세계의 지층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생물학적 증거. DNA 분석 결과는 생물종 간의 진화적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8.8% 일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일수록 차이가 적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이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후 점진적으로 차이가 축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유전자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이는 기능을 잃은 유전자인데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위치에 같은 가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 창조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천문학적 증거. 우주의 나이에 대한 증거들도 젊은 지구 창조론에 도전합니다.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우주는 최소 수십억 년은 되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만 250만 년이 걸립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과거에 달랐거나 시공간 자체가 창조 과정에서 늘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검증하기 어려우며 다른 물리 법칙들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 행성의 궤도 변화, 은하의 충돌 등도 긴 시간 규모의 과정들입니다. 이들을 6천년 안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조과학 내부에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1. 젊은 지구 대비 오래된 지구.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젊은 지구를 지지하지만 일부는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시대설이나 간격설을 지지합니다. 2. 전 지구 홍수 대비 지역 홍수. 대부분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다고 보지만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역적 홍수였다고 봅니다. 3. 종의 범위.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가 현대 분류학의 어느 단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는 종 수준으로, 일부는 관아목 수준으로 봅니다. 진화론의 철학적 기반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자연 세계만이 실제하며 모든 현상은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론적 자연주의. 과학 연구에서는
자연적 설명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과학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초자연적 개입을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관점을 지지하며 이는 종교적 믿음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입니다. 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자연주의는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연 현상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덕분에 많은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악귀의 소행으로 보는 대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주의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주의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자연적 원인만이 존재한다는 명제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연주의는 의식, 도덕, 목적, 의미 등의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순전히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셋째, 자연주의는 과학의 전제들 자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우주는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가? 왜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자연주의는 침묵합니다. 창조과학의 철학적 기반은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조. 우주와 생명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는 목적과 설계를 함의합니다. 2. 섭리.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세상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보존합니다. 자연 법칙들도 하나님의 일관된 행동 방식의 표현입니다. 3. 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지식의 원천입니다. 4. 인간의 특별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도 나름의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첫째,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왜 우주는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유신론은 이를 공통된 창조주의 결과로 봅니다. 둘째, 도덕과 의미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객관적 도덕 법칙과 삶의 궁극적 의미는 창조주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셋째,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이는 오랜 철학적 난제입니다. 둘째, 계시의 해석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셋째, 과학적 발견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증거라도 서로 다른 세계관을 통해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를 과학 철학에서는 이론 의존적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간의 기원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인류학의 발견들.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인류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856년 독일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1891년 자바에서 발견된 자바 원인, 호모 에렉투스, 1924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타웅 아이,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등입니다. 특히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320만 년 전에 이 화석은 직립보행을 했지만 뇌 용량은 침팬지와 비슷했습니다. 최근에는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일명 호빗, 201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호모 날레디 등이 인류 진화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자 인류학, DNA 분석을 통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모든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이라고 추정됩니다. Y 염색체 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든 남성은 약 15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살았던 한 남성 Y 염색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네안데르탈인의 게놈도 해독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현생 인류의 게놈의 1에서 4%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교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3. 창조과학의 해석. 창조과학자들은 이런 화석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부는 모든 화석 인류, 즉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을 현생 인류의 변종으로 봅니다. 대홍수 이후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더 원시적인 화석들은 멸종한 유인원으로 봅니다.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별도로 창조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Y, 염색체 아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을 성경의 아담과 하와와 연결시키려 하지만 시간대의 차이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에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현상의 설명. 약 5억 4천만 년 전.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즉, 약 1000만 년에서 2000만 년 사이에 대부분의 동물문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절지동물, 연체동물, 척삭동물 등 현재 존재하는 주요 동물 그룹들의 기본 체제가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버지스 혈암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오파비니아, 할루키게니아, 위왁시아 등 기괴한 형태의 동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화론적 설명. 진화론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합니다. 환경적 요인, 산소 농도의 증가, 포식자, 피식자 관계의 발달, 해수면 상승 등이 진화를 가속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전적 요인, HOX, 유전자 같은 발생 조절 유전자들의 진화가 새로운 체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석화 조건. 캄브리아기 이전에도 연체동물들이 있었지만 딱딱한 껍질이 없어서 화석으로 보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캄브리아기 이전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의 해석. 창조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창조의 증거로 봅니다. 갑작스러운 출현. 점진적 진화라면 중간 형태들이 있어야 하는데 캄브리아기 이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복잡성. 캄브리아기 동물들은 처음부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엽충의 복루는 현대의 어떤 절지동물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정보의 폭발. 새로운 체제의 출현은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무작위 과정으로 생겨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마이클 베헤가 제시한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의 대표적인 예가 박테리아의 편모입니다. 박테리아의 편모는 나노 크기의 회전 모터입니다. 약 40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당 수만 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편모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편모사, 갈고리, 기저체, 고정자, 회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만 편모가 작동합니다. 베헤는 편모가 축소 불가능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부품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점진적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쥐덫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쥐덫의 모든 부품, 즉 스프링, 망치, 플랫폼 등이 있어야만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품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여러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진화, 편모의 구성 요소들이 원래는 다른 기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형 분비 시스템은 편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공진화, 편모와 기주세포가 함께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편모의 구성 요소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된 기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모듈 진화, 복잡한 시스템도 기능적 모듈들의 조합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진화한 후 나중에 결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헤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면서도 기본 아이디어를 고수하고 있고 진화론자들은 더 자세한 진화 경로를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의 진화는 다윈 자신도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그는 완벽하고 복잡한 눈이 자연 선택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도로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척추동물의 눈은 놀라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각막, 수정체, 초자체, 망막 등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선명한 상을 만듭니다. 망막에는 1억 개 이상의 광수용체가 있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눈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단계별 진화. 리처드 도킨스는 눈, 먼, 시계공에서 눈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광감지 세포에서 광감지 패치로, 그리고 다시 컵 모양 구조로, 그 다음엔 핀홀 카메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체가 있는 눈의 순서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눈의 존재. 자연계에는 다양한 복잡도의 눈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눈점을 가진 단세포 생물부터 복잡한 복눈을 가진 곤충, 카메라 눈을 가진 척추동물까지 다양합니다. 수렴 진화. 눈은 여러 번 독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척추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의 눈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지만 모두 시각 기능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1994년 닐슨과 펠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순한 광감지 패치에서 복잡한 카메라 눈까지 진화하는데 약 40만 세대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합니다. 설계의 정교함. 눈의 각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수정체의 굴절률, 안구의 길이, 망막의 위치 등이 모두 맞아야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복잡성. 시각 과정은 놀라운 생화학적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로놉신이 빛을 받으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 수십 개의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정보 처리. 눈에서 받은 신호를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망막에서의 전처리, 시신경을 통한 전달, 시각 피질에서의 해석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과 창조과학 모두에게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진화론의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953년에 실행된 밀러 유리 실험은 원시 대기를 모방한 환경에서 전기 방전을 일으켜 아미노산을 합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명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RNA 세계 가설. 최초의 생명체는 DNA가 아니라 RNA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RNA는 정보 저장과 촉매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주장합니다. 프레드 호일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폐차장에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보잉 747이 조립될 확률에 비유했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무작위로 형성될 확률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경우 올바른 서열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0의 150 제곱분의 1입니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정보는 항상 지성에서 나온다고 창조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스티븐 마이어는 시그니처 인 더 셀에서 DNA의 정보가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유실론적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진화를 포함한 자연 법칙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관점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신의 언어에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에서 성공회 신부가 된 존 폴킹온는 과학과 신학의 만남 등을 통해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생물학자에서 신학자가 된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대화를 촉진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케네스 밀러는 다윈의 신에서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과학이라는 두 관점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각 관점이 나름의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생물학적 현상들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의미와 목적의 문제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창조과학은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지만 과학적 증거들과의 조화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 증거의 해석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양한 중간적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등은 두 극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이 논쟁이 교육과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함의를 가집니다. 여섯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계속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등은 생명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일곱째, 미래에는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조, 인공지능과의 공존, 우주 진출 등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충돌할 때 그것이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건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서로를 날카롭게 하여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과학자도 신학자도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쉬운 답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와 신앙적 추구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보완하면서 더 풍성한 이해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시선이 던지는 질문 속에서를 함께 걸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 인간 존재의 의미와 기원을 성찰하는 여정.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답보다 더 좋은 질문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단 하나라면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도 함께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식이 지혜로, 지혜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